조금 더 희망찬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시작한 2022년 충격적인 뉴스가 연일 보도됩니다. 서울에 있는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센터 직원을 70cm 플라스틱 막대기로 오늘 플라스틱 막대기로 찔러 숨지게 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살인사건. 센터 대표인 피의자 41세 한 씨가 직원이었던 27세 남성의 몸에 막대기를 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 씨. 꿈 많던 청년은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사망했습니다. 성실하고 예의 바르며 스포츠센터 내에서도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하던 피해자 27세 고 씨. 2021년 연말 12월 30일 출근 이후 연락이 두절된 채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유족분들은 아직까지도 한 씨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아직도 미국인 범행 동기의 추론과 한 씨가 남긴 여러 의문점들, 그리고 향후 재판 예측까지 함께하며 여러분의 많은 고견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사건의 그날 2021년 12월 30일 피해자 고 씨는 오전 수업이 없어 오후 1시 30분경 점심과 저녁에 먹을 음식을 사서 늦은 출근을 하게 됩니다. 수업이 끝난 저녁, 연말을 맞아 한 달에 한두 번 있던 평소와 다름없는 회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 영업 제한 문제로 대표 한 씨, 고 씨, 그 외 2명의 직원까지 스포츠센터 내에서 회식을 즐기고 있었죠. 회식이 끝나갈 무렵 직원 2명은 자리를 떠났고 고 씨도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말과 영업 제한 9시에 사람들이 몰리며 대리운전 기사님을 부르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는 고스란히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9시 30분경 가족 단톡 대화방에 고 씨는 20분째 대리가 안 잡힌다며 톡을 남기게 됩니다. 이에 친누나는 밤 10시 자신이 자주 쓰는 곳이라며 번호를 남겨주었죠. 밤 10시 54분 집으로 간다며 메시지를 남긴 고 씨. 자정 무렵까지 돌아오지 않아 가족들은 전화를 해봤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자다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들. 하지만 소식이 들린 곳은 전혀 엉뚱한 곳이었습니다. 31일 오전 9시 5분 119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신고자는 대표 한 씨. 어제 술을 같이 먹은 친구가 몸이 너무 차가워져서 전화를 했다. 몸이 너무 딱딱하고 너무나도 차갑다. 이에 응급대원은 의식이 있는가, 숨을 쉬냐 라고 묻자 의식이 없다, 어떡하지? 라고 하며 혼자 중얼거리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스포츠센터 내에서 탈의한 하반신에 패딩을 덮은 채 시신으로 발견된 고 씨. 일단 한 씨는 범행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현장을 봤을 때 경찰이 판단한 건 바로 상해치사 혐의. 상해치사, 즉 다툼 끝에 살인의 고의가 없이 폭행을 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한 씨는 긴급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1월 2일 경찰은 한 씨의 혐의를 돌연 폭행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다 구속시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국과수 1차 부검 결과 바지만 탈의한 상태였고 머리 쪽에 가벼운 좌상과 엉덩이 쪽에 외상이 있었으며 직접적인 사인으로는 직장, 담낭, 간, 그리고 심장 파열 사망. 멀쩡히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내부 장기가 대부분 파열된 상황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바로 긴 플라스틱 같은 막대기가 피해자의 장기를 건드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범행 도구는 센터 내 50개에서 70개 정도 비치되어 있는 지름 3cm, 길이 70cm짜리 어린이 허들에 쓰이는 교육용 막대기였습니다. 이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해 무려 심장까지 건드린 것이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시킨 겁니다. 한 씨는 같이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시비가 붙어 폭행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유족 측은 강력히 반발합니다.
대리를 잡으려고 했고 카톡도 분명히 보내 잡히지 않는다라고 말해서 전화번호까지 전달했으며 또한 건장한 체격에 태권도를 오래 해왔던 고인이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도 않는데 이렇게 당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문점 투성이인 이 사건, 한 씨는 엽기적인 행동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건의 그날을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기존 언론 보도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아침 9시경 119에 신고를 하기 전 여러 번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해자 한 씨가 직접 112에 신고 전화를 한 것이었죠. 두 사람이 함께 있던 기록은 스포츠센터 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새벽 1시 50분 첫 번째 한 씨의 신고 전화. 자신의 누나가 맡고 있다. 당시 신고 위치가 마포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 경계에 위치하다 보니 경찰청 상황대기실은 사건의 중요성을 알고 혹시 여성폭행,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을 의심해 두 번째로 높은 코드원을 부여하며 출동을 시키게 됩니다. 즉 양쪽 경찰서가 모두 출동을 하게 된 것이었죠. 새벽 2시 15분 마포경찰서 경찰관 2명이 먼저 현장에 도착합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한 씨에게 명함을 건넸지만 이를 꾸겨 쓰레기통에 던지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선 센터 내 하의가 벗겨진 채 두 팔을 벌려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있는 고 씨를 발견한 경찰. 이에 한 씨는 직원인데 취했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은 맥박과 숨을 쉬는지 확인하고 하반신에 패딩을 덮어주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새벽 2시 22분 서대문경찰서 경찰관 4명이 현장을 도착해 인계를 받게 됩니다. 폭행당하는 누나가 어디 있는지를 찾기 위해 4명 중 경찰관 3명은 센터 내부를 뒤져봤지만 그 어디에도 누나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해서 이에 대해 물으니 누나 없는데? 내가 언제 그런 신고를 했냐? 라며 횡설수설하다 어떤 남성이 스포츠센터 내에 들어와 나를 때린 후 도망갔다라는 말을 합니다. 경찰은 CCTV를 보고 가해자를 잡겠다라며 열람을 요구했지만 한 씨는 싫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느냐라며 거부를 하게 되죠. 이후 경찰은 바닥에 누워있던 고 씨를 가리키며 혹시 이분도 폭행을 당한 거냐라고 묻지만 그 사람은 맞지 않았다. 내가 대표고 이 사람은 직원인데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해 자고 있으니 건들지 마라. 싸운 사람과는 관련이 없다. 침입한 남성은 내가 나중에 따로 고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경찰이 철수하려고 하는 그때 한 씨는 누워있던 고 씨에게 다가가 얼굴을 어루만지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새벽 2시 40분 철수하는 경찰관을 따라 또 한 차례 신고를 합니다. 경찰들이 형편없이 사건 처리한다라는 신고였죠. 그 이후 이상행동은 이어집니다. 2대의 순찰차 중 한 대의 뒷좌석에 앉은 한 씨. 경찰이 왜 왔느냐라고 물으니 반팔차림 한 씨가 추워서 그렇다라는 답변까지 합니다. 최종적으로 철수한 경찰. 이환 씨는 스포츠센터 내부로 들어와 외투를 입으려다가 쓰러져 잠을 자 피해자는 6시간 동안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아침 9시 5분 일어난 한 씨가 112가 아닌 119에 신고 전화를 한 것이었죠. 이상한 한 씨의 행동들,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들, 이에 의혹들은 더욱 증폭됩니다. 의문점 첫 번째, 한 씨는 정말 술에 취한 것일까요? 회식이 있던 저녁, 직원 4명과 술을 나눠 마신 후 한 씨와 고 씨가 남아 페트 소주 6병과 캔맥주를 나눠 마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주변인들 진술에 따르면 한 씨는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셨다는 것이죠. 사실 이를 뒷받침하듯 이상한 신고 전화들, 순찰차에 탑승하는 행동, 명함을 구겨버리는 행동,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새벽 2시 13분 신고 전화 이후 출동이 16분 정도가 소요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 씨가 존재하지 않는 주소를 가르쳐줘서 위치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이었죠. 이런 점을 토대로 살펴보면 한 씨가 술에 취했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의문점 두 번째, 경찰은 최초 사건 인지를 할 수 없었을까요?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경찰이 살아있는 걸 확인하고 패딩을 덮어준 뒤 돌아왔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 이것이 거짓이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검 결과는 약 2에서 3주 정도 걸리는 상태. 현재 최관호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현장 출동 경찰관 입장에서는 신고 내용이라든지 당시의 현장 상황, 신고자인 피의자 진술만을 봤을 때 살인 범죄를 인지할 수 있었을까가 우선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미비한 점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는 것이죠. 또한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CTV 상으로 봤을 때 현장 경찰관이 잠을 깨우는 시기에 옷을 덮어주고 이런 상황을 봐서는 잠들어 있는 사람에 대한 인지를 명확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의가 벗겨져 있어 패딩을 덮어준 후 어깨를 흔들어 보았으나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CCTV 영상에서 출동 경찰관 분들이 어깨를 두드리고 가슴에 손을 얹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즉 살아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현장에서는 혈흔 같은 범죄 정황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런 아쉬움을 제기합니다. 누나를 한 남성이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하지만 그 남성은 없던 상태였고 물론 누나도 없던 상태였습니다. 또한 CCTV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운 날씨에 하반신이 모두 벗겨져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했죠. 물론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할 수는 없었겠지만 코드원이 부여되며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입장에서 하반신을 탈의한 상태로 누워있던 피해자는 중요 목격자일 수도 있고 혹은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 가상에 폭행했다는 남성이 직접 가해를 한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씨가 말리더라도 최소한 깨워서 정황을 물어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것이었죠. 또 유족 측에선 멍을 봤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전문가분들은 시반의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일축합니다. 사람이 사망하고 시간이 지나면 피가 중력 방향에 밑으로 뭉치다 보니 폭행 흔적과 시반을 일반인이 구별하긴 어렵다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이에 대해선 또 다른 반박의 의견이 존재합니다. 시신 검안 의와 장례 절차를 진행했던 병원에서 얼굴에 빈 공간 없이 모두 멍이었고 입술 부분도 터져 있었으며 뒤통수에 혹이 있었다. 또한 양팔에 방어원의 흔적도 보인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죠. 정말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을까요? 의문점 세 번째,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한 씨는 과거 용산구에서 센터를 운영하다 작년 초 서대문구 건물로 이전에 운영을 해왔으며 피해자 고 씨는 용산에서부터 일해 함께 약 3년 정도를 일해왔습니다. 한 씨가 술을 좋아하겠지만 평상시에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싫은 소리를 못한다라는 게 주변인들의 이야기죠. 일각에선 사이코패스 아니냐, 마약을 한 게 아니냐, 혹시 이상 성범죄가 아니냐라는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 따르면 원만한 관계였던 한 씨는 동종 전과가 없었고 임의로 휴대폰과 차량 블랙박스를 제출받아 포렌식 분석도 해봤지만 성적 의도, 사이코패스 이런 모든 정황이 없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분명 처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던 한 씨. 그런데 이후 음주를 하고 나서 고 씨의 행동에 불만이 있어 폭행으로 이어졌다라며 진술을 번복합니다. 현재 경찰도 이를 받아들인 모습이죠. 음주 이후 피해자의 행동에 불만을 느껴 폭행, 살인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CCTV의 정황상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한 씨의 주장대로 음주운전을 말려다가 폭행 그리고 살인까지 이어진 걸까요? 한 씨가 주장했던 범행 동기 음주운전. 한 씨는 자신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니 고 씨를 말리다 화가 나 폭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호출을 받은 대리기사님에 따르면 고객이 위치를 설명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20분에서 30분 정도 헤매다가 콜을 취소했다. 그리고 통화 도중 고객 옆에서 누군가 이야기하는 게 들렸다.
40대 추정 남성이 너 집이 어디냐고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며 너가 집을 가려면 똑바로 이야기를 해줘야 기사님이 오시지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약간 짜증난 목소리였다는 것이죠. 이를 토대로 음주운전을 말리려 했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한씨.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난 블랙박스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실제 유족분들이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저녁 9시 30분 고 씨는 대리운전을 최초로 호출하게 됩니다. 분명 멀쩡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고객님. 네, 하려고요. 그 국가자 계신가요? 네, 건물이에요. 네네, 거기에서요. 네. 일단 오늘은 콜이 너무 많은 시간대라 가지고 일단 3만 원에 카드시죠? 네, 등록이상 카드로 할게요. 네, 카드로 쏴드리겠습니다. 4분 후인 9시 34분 다시 전화를 걸어 돌연 호출을 취소하는 고 씨.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그 대리 불렀었는데 좀 취소하고 한 30분 뒤에 네. 다시 부르려고 생각 중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취소해드릴게요. 네. 네. 스포츠센터 내에서 한 씨와 단둘이 술을 더 마시기로 한 듯합니다. 이후 이들의 행적이 확인된 건 1시간 30분가량이 지난 11시 8분.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디 계십니까? 지금 어디로 가좀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고객님 계시는 데가 후에 계세요? 네, 후랑, 그 앞쪽이에요. 까지 가실까요? 네, 25,000원 접수해드릴게요. 네. 아유, 이 새끼 취했네. 뭐라고? 3만 원 할까 마십니다. 금액은 내가 줬잖아. 내가 알아서 하고. 그럼요. 금액은 지금 처벌해줄게. 몇 분간 보통의 대화로 아무 문제가 없는 듯 했지만 11시 13분경 이상한 대화가 확인됩니다. 주의 깊게 들어봐 주십시오. 저는 손이 막 많이 멀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야? 나 내 앞에서 개소리 하다가 두드려 맞는다. 아니야 진짜. 네가 지금 약간의 개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형아. 예. 나는 네가 좋아. 하지만 개소리 하지 마. 네, 그럼요. 난 많은 걸 다 겪어. 일단은 겪어보는 스타일이야. 난. 네. 그러니까 네가 잔머리를 쓰는 걸 나 역시 알아. 맞습니다. 저 머리가 안 너 잔머리 쓰는 거 아는데? 잔머리를 쓴다. 갑자기 무슨 말일까요? 이후 이상할 정도로 한 씨는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하며 고 씨에게 돈에 대한 이야기와 잔머리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언급합니다. 이에 고 씨는 웃으며 넘어가는 상황이었죠. 갑작스럽게 왜 한 씨는 돈과 잔머리라는 말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걸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잔머리를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머리 쓰나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이제 그거 왜 하지 않냐? 혼자 안 하고? 나와. 네. 나와. 예, 나와. 나가고 뭐 어디 앉아있어. 술 먹고 운전대 안 되는 거 아니야? 나와. 예, 맞습니다. 나가! 나오시네, 예, 맞습니다. 제가. 술 먹고 운전대에 앉아있지 마라. 시동을 끄게 만드는 한 씨.
대리운전 기사님을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현행법상 시동을 건 행위 자체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으므로 끄라고 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음주운전을 말리려고 하다가 싸웠다는 걸까요? 그런데 말이죠. 저희는 이후 녹음에서 이상한 말을 듣게 됩니다. 뭔 개소리라고 하는데 그냥 아니, 어려 쓰지 말라고. 그냥 하면 하는 거지 개새끼야. 아니면 아니고. 아니, 잘 몰라가지고. 개소리 하지 말고 시동이나 켜. 아니, 잘 몰라가지고. 그 시동이나 키라고. 예? 차에 시동 키라고. 예. 오후 11시 17분. 돌연 차량에 다시 시동을 걸게 한 것은 한씨입니다. 그가 말한 범행 동기가 음주운전을 말리려고 했던 걸까요? 실제로 피해자는 운전을 하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분명 대리기사님을 불렀고 대리기사님을 기다리고 아내가 추우니 시동을 걸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게 아니라면 술에 취해 고 씨에게 돈, 잔머리라는 말로 꼬투리를 잡으며 언성을 높이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일까요? 의문점 네 번째,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문제.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는 한씨, 정말 그럴까요? 사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살인 행위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으면 살인의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살인 혐의를 부여받을 수 없다. 재판에 가면 이런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신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건 한씨의 진술 뿐입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 당시의 정황에서 정말 한씨가 어떠한 것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이 상황을 일으킨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CCTV 분석 결과 한씨의 엽기적인 행동이 언제였는지 특정이 됩니다. 최초 신고 당시 한씨는 고 씨를 폭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기에 경찰청 접수 메모에도 전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라는 메모까지 해놓은 것이었죠. 그리고 5분 후 다시 걸려온 전화에서도 한씨는 웅얼거리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합니다. 한씨는 피해자에게 언제 엽기적인 행동을 한 걸까요? 경찰이 왔다 가고 나서일까요? 하지만 CCTV에선 경찰 출동 25분 전 목을 조르고 센터 안 집기로 머리를 마구 폭행하기 시작하며 피해자가 반항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폭행을 당하다 쓰러집니다. 이후 탈진에 이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의를 벗긴 고씨, 그리고요 다른 막대기로 엉덩이 부분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헌데 갑자기 70cm 막대기를 들고 약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집어넣는 엽기적인 행동을 시작합니다. 이는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며 폭행을 했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 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도착하기 몇 분 전 그 막대기를 빼 피해자를 천장으로 바라보도록 몸을 돌려놓고 그 막대기를 조명에 비추지 않는 복도 입구 쪽에 던져 범행 도구를 은폐하게 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상태 그대로면 경찰이 와서 이상하게 볼 수 있다는 걸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그때 당시엔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이상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9시에 일어나 119에 직원이 의식이 없다라고 신고를 하기 이전 복도에 버려놨던 이 봉을 수거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이 물어보니 아침에 일어나 센터를 정리한 것이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이거 참 이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옆에 하의가 벗겨진 채 패딩을 입고 누워있었던 고씨, 어떤 상태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밖에 나와있던 복도 봉을 정리하고 그리고 일으켜 세워보려고 했더니 몸이 차가워져서 119에 신고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의문점이 듭니다. 정말 봉에는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았었을까요? 분명 한씨는 그곳에 무엇인가 묻어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 말이죠. 그땐 그리고 술이 깨어있던 상태였습니다.
최초 기억이 나지 않는다던 한씨. 하지만 당시 신고한 걸 기억한다, 경찰관에게 화를 냈던 걸 기억한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때린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장기 회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저체온증 때문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억이 하나씩 돌아오는 걸까요? 왜 엽기적인 행위만 딱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아무리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그 행위들이 무언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왜 그런 걸까요? 의문점 5번째. 아침에 발견 당시 바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의 최초 출동에 하의에 패딩을 덮어준 상태 때는 분명 나체의 상태였습니다. 이후 소방당국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에도 같은 모습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유족분들은 강한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바로 피해자의 속옷이 입혀져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 씨는 센터로 들어와 바로 잠이 든 것이 아닙니다. 이후 속옷을 입히고 패딩을 덮어주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추가되며 이 행위 말고도 다른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궁금합니다. 한 씨는 왜 다시 입혀놓은 걸까요? 사건은 1월 7일 살인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제 기소를 앞두고 있는 검찰. 과연 검찰도 경찰과 똑같이 살인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지, 아니면 고의성이 떨어진다라는 문제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를 할지 법조계에선 의견이 사실 분분합니다. 한쪽에선 막대기를 중요 장기가 손상될 정도로 찔렀다면 살인의 의도가 있었거나 죽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볼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신체에 찌른 건 사망에 대한 예견이 충분하다. 술을 취해서도 처변을 멸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상해의 고의까지는 인정, 즉 상해치사까지는 인정될 수 있지만 살인의 고의까지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바로 막대기 생김새에 대한 문제인데요. 끝이 뾰족하면 살인의 고의 여지가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둔탁하다면 그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즉 범행 동기, 막대기의 모양, 그리고 피해자가 숨진 시각까지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입장이지요. 과거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도 과거 한 차례 방송을 진행했었죠. 2011년 피의자는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으로 팔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준강제추행 치사 혐의로 기소, 즉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하다 사망을 이르게 했다라는 혐의였죠. 하지만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상해치사 혐의로 형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술을 마셨다라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을 받아 1심 징역 5년에서 항소심에선 징역 4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당시의 법조항은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면 무조건 감형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죠. 물론 이 조항은 2018년 개정됐습니다. 형법 제10조 심신장애로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의 형은 감형을 할 수 있다로 밝히게 됩니다. 즉 법관의 재량으로 감형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이 사건 또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과연 재판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살인죄로 기소될지 상해치사로 기소될지, 그리고 재판부는 심신장애를 인정할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몰랐던 사건의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유족분들의 요청에 의해 제작된 방송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청원이 아마 링크가 걸려 있을 건데요. 이 내용에 대해 강력 처벌에 대해 동의하신다면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으로 청원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도
검찰의 내용도 모두 남아있는 상황이죠. 저희도 끝까지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